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많이 이렇게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 중독 환자들도 좀 돌아보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고 그랬습니다. 우리 중독과 관련해서 왜 전인화를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계속 지금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중독도 전인 상실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또는 뭔가 도와주려고 보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참 너무너무 협소한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완치시킨다는 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많이 고심을 하고, 그러다가 인간의 전인을 다루지 않고는 이 중독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전인화라는 것들을 중독과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독의 악순환에 대해서 좀 잠깐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전인화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그것들을 같이 적용해 보기로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독도 똑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인터넷 중독, 그리고 사상 중독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좌우 이념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이단 사상들이 있겠고요. 문제는 이런 데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혼란이 온다는 문제가 있죠. 종교에 빠지든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중독도 그 중에 한 가지지 않습니까? 현실 도피를 위해서 추구했던 물질이 너무 그쪽으로 편협되게, 사실은 모든 중독 물질들이 약물학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미 또 배우기도 했지만은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약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물들을 오남용한 거죠. 그리고 의존이 돼가지고 완전히 중독자로서 그냥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들이 이 중독이라는 것은 그 근원은 같다. 자기 탐욕에 의해서 또 자기 이기심 이런 것들을 중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중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지 무슨 중독이든지 이 상실을 가져옵니다. 상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보통 건강 상실이죠. 건강은 100% 잃어버립니다. 중독은. 그런데 중독이 우리가 향정신 약물, 물질 중독만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 있든지 사상 중독에 빠져 있어도 이 사람들이 많은 질병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적인데, 인간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할 때 인간의 모든 신경 시스템이 불완전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이 불완전하게 작동하는 모든 우리의 신경 시스템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호르몬들 또는 신경 전달 물질들 이런 것들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암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 질병들이 온다는 것을 현대의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돈 잃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병을 유발시키는 거죠. 또 뭔가 다른 중독에 의해서 가정이 다 파괴되고 이제는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이단 사상에 빠져 있다든지, 또는 심각하게 좌우 이념의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따지면서 아주 집안도 다 팽개치고 그러고 다니다가 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물질 중독까지 되어가지고 예전에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안양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모든 신체적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손상도 가져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 상실이라는 것들을, 이 중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가져오게 되는 거죠. 건강 상실만 가져온다고 괜찮은데 인격 상실입니다.
이 중독에 깊이 빠져 있다, 이 사람을 중독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서 일말의 인격적인 부분들이 발견되는지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그래도 인간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중독자가 되고 난 뒤에는 이 인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격 상실이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건강 상실 그리고 인격 상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예방해야 되고 또 완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중독된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주변 가족들, 이웃들까지도 살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인격 상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관계 상실이라는 게 있죠. 관계들을 다 깨버립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 사이에도 관계를 깨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 한마디로 그냥 대변할 수 있는 거죠. 관계 상실이 된다는 것을. 가장 함께하고 있는 아내까지 단절돼 버리고 마는 이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립니다. 부자지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형제지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뭐 이렇게 모든 친가족들 관계도 싹 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가서 보면 사돈의 팔촌까지 그리고 이웃 사촌들까지도 이제 관계를 다 상실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확연히 보고 있지요. 물론 경중의 차이는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독자라고 해서 100%가 다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 필연적으로 그들이 그런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술을 먹어도 얼마 전에는 마약을 했어도 저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라는 말을 계속 진행함으로 인해서 꼭 만들어지는 이게 바로 이 완전한 서로의 관계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그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중독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 관계 상실뿐만입니까? 가장 비참한 것이 이 누림 상실입니다. 제가 아주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말들로 지금 표현을 합니다. 누림. 인간이 누림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런 이 분노들이 자기만 혼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분노가 옆에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파급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도 전체가 다 같이 분노에 휩싸여서 그야말로 조금도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지 못하고 이 중독자가 있는 어떤 공동체든 중독자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기관이든 항상 불협화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만족하고 하는 그런 상태들은 눈을 씻고 봐도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임상 속에서 오랜 동안 그들을 대하면서 이게 확실하게 상실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또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자세하게 주변의 이 중독자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제 알코올 중독자고 마약 중독자고 또 도박 중독자고 물론 도박 중독자들은 그렇게 막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도박 중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치는 주변의 환경적 영향은 대단한 거죠. 물질적 손실만이 아니고요. 거기다 대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 IT 중독이죠. 소위 쉬운 말로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첨단 기기를 통해서 중독이 되는 상태들이죠. 바로 그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 컴퓨터를 통해서 게임 중독에 빠진다고 하지만 도박 중독에도 빠지고요. 물질 중독만 빼놓고는 모든 중독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 인터넷 중독 그것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지만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요즘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하는 게임들이 있죠. 우리 순진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겁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기는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한 4인조로 한 팀을 이루든지,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 소련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자기 편이 네 명이 딱 팀을 짜가지고 이제 적과 이제 소위 상대편의 그 적이 되는 그 사람들하고 뭐 총싸움을 하든 칼 싸움을 하든 폭탄으로 싸움을 하든 서로 죽이고 서로 뭘 빼앗고 이러는 그 게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이 스킬, 자꾸 더 강한 스킬들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게임을 자꾸 하면서 그게 예전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단독칼로 툭툭툭 때리고 다니면서 어떤 점수를 얻었다면, 팀을 꾸려가지고 어떤 게임을 이겼을 때 그 이긴 이후에는 핵폭탄 같은 그런 뭘 하나 톡 수류탄 같은 던지면은 그냥 건물이 팍팍 날아가 버리는 그런 어떤 파워가 있는 바로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그냥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런 게임들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이게 학생이나 어른이나 미쳤어요. 왜요?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같이 동조하는 것처럼요. 야, 이 새끼야! 빨리 이렇게 안 해! 이리 와 임마!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데요. 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요, 진짜 이건 진짜 미쳤다. 이게 미친 거지 뭐냐. 지금 컴퓨터를 바라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컴퓨터 게임이 끝나고 자기 친누나를 막 사정없이 막 칼로 난도질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아이를 조사해 보니까 바로 그런 게임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게임과 현실을 구분을 못하고 게임에서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누나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친누나입니다. 그게 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 게임에 들어가 보면은 저 숨어 있는 적들이 있거든요. 상대편 적들이요. 그 상대편들도 뭡니까? 자기들끼리 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또 이쪽 그 대적, 소위 상대편을 서로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인데,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게임 속에서. 그런데 게임이 딱 끝나고, 게임이 졌는데 딱 끝나고 그리고 딱 보니까 자기 누나가 자고 있는데 마치 그 게임 속에서 그 적이, 죽여야 할 적이 저렇게 숨어 있는 것으로 얘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진짜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누나를 난도질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사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 중독도 무서운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요, 물질 중독,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행위 중독 중에서 게임 중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그마한 아이들이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같이 식당에 가면 뭐 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엄마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에 맞는 게임을 하지만은요. 그런데 무서운 것이 뭐냐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자기들 식사를 조용히 좀 뭔가 식사다운 식사를 하려고 아이에게 미리 게임을 딱 찾아서 그 게임을 딱 하도록 한쪽 상에다가 딱 준다는 거예요, A를. 그럼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옆에서 어른들이 식사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지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겼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 강의를 듣고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내 가정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예방해가면서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주변의 친척들, 이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우리 아이를 파멸로 몰아가는 그런 일인가를 우리가 그 스마트폰 하나에 빠지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사용하는데 약간의 우리가 이해의 폭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시간이 따로 시간을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걸어가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공부를 하고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파괴시키고 파멸시키고 망해가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에다가 중독이란 말을 쓰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발전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을 중독과 같이 혼돈하지 말아라.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본다고 다 중독자가 아닌 거예요. 화장실 가서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자 아닌 사람 많습니다. 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뭔가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또는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관계하고 있는 어떤 관계자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뭘 배우기 위해서 지식과 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배우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닌다면 휴식 시간도 없이 계속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을 중독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일중독이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지의 소치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중독을 붙인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 중독이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누림을 상실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상실한 것만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봐줄만 하겠죠. 그 뒤에 틀림없이 이렇게 상실되고 나면은 평가가 주어집니다. 이 사람에게. 자, 중독이 된 사람이 이렇게 건강도 상실하고 인격도 상실하고 관계 상실하고 누림이 상실되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간단합니다. 이 중독자라고 하는 닉네임을 딱 붙여줍니다. 참 수치스러운 이름이죠. 그래서 20년을 중독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중독자야 그러면 화를 확 냅니다. 막 싸우려고 듭니다. 내가 왜 중독자야? 막 그러면서 그게 그만큼 중독자는 싫은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독자라는 말을 100% 듣게 되지요. 벌써 이 중독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하고 나하고는 살 수 없어. 이 말이 그 안에 가미되어 있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10m도 같이 갈 수 없어. 이 말이 너는 중독자야 이 말이거든요. 같이 생활할 수 없고 사업할 수 없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고 물 한 잔도 같이 먹을 수 없는 인간, 그럴 때 중독자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림없이 중독자라는 말을 듣지요. 아무리 싫어도 중독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말이 평가가 뭐냐면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 중독자를 좋으신 분이란 말하는 사람은 아마 지구 끝에 가서도 못 찾아볼 겁니다. 서령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독이 된 사람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이 다시 중독자에게는 중독으로 다시 악순환되는 이런 칭호들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 사람들이 평가를 받느냐면 사회 부적격자다. 사회 부적격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부적격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직장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조금은 기능들이 물론 사람이 다 없어지진 않지요. 아무리 중독에 빠졌다고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중독자 그러면은 완전히 사회 부적격자. 저 사람은 나랑 같이 사회적으로 한 구성원으로서 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딱 내려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사면초가입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바로 우리 이렇게 이 중독에 대해서 같이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이런 시간들에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연구하시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연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 중독이라는 것을 정말 너무너무나도 중차대한 인간 파괴의 그런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이렇게 온몸을 다 던져서 오직 중독 일만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중요성을 제가 부여하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정이 다 파괴가 돼버리고 그 좋았던 사람들이 비명 행사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못지않게 중차대하게 연구하고 예방시키고 또 치료시켜야 될 일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의 개인 차는 있겠지만 제 생각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들을 연구하고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당연히 중독자, 나쁜 사람, 사회 부적격자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종지부를 딱 찍지요. 저 인간 폐인이야. 딱 그 말로 끝내버립니다, 인생을. 그래서 폐인이란 말을 딱 들을 때 이제 누가 동정을 하는 것도 예전에 했던 사람들도 폐인이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좀 동정심이라도 가졌는데 폐인이라고 딱 하는 순간부터 그것도 없어집니다. 제가 한 25년 전에 있었던 사실적인 이야기라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이 중독 문제에 중차대하다는 걸 제가 일찍부터 깨닫고 벌써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젊은 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 최고로 큰 교단이라는 그 교단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거기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그 총회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도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러기 때문에 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확실하게 이렇게 할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 있는 일입니다.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의 최초로 중독학과를 설립했던 어떤 한 분이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은요. 우리 한국에 와서 최초로 중독학과를 설립했습니다. 왜? 미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중독 문제를 이렇게 뭔가 하면 되겠구나를 배우시고 와서 우리나라 와서 대학에서 중독학과를 설립했는데 그때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이 중독학과를 설립할 테니까 같이 한번 협조하십시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내가 만들려고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든 누가 만들든 만들었으면 가서 같이 협력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때 같이 손을 잡고 한 7, 8년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니 중독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MT를 하면서 술을 사다가 같이 나눠 먹으면서 일반 학생들, 일반 대학생들이 MT 하듯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적을 했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신학도 다 한 사람을 제가 그 중독학과에 중독을 전공시키려고 중독학과에 다시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과 대표가 이제 됐습니다. 그때 이제 분명하게 저한테 배운 사람이니까 과대표를 하면서 우리의 과 회비를 가지고 절대로 술 사 먹을 수 없습니다. 10원도 이 과비를 가지고 술 사는데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그랬더니 세상에 그 학과 학생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상한 짓 하냐고. 호비 낸 거 우리 그걸 어디다 쓰려고 우리가 MT를 하고 무슨 세미나를 할 때 뒷풀이 하면서 같이 뭔가 결속을 다지고
위로를 받고 그렇기 위해서 술 좀 사다가 먹고 그러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과 대표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얼마나 비토를 했는지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끔찍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뒤에는 제가 또 딱 버티고 있으니까 끝내는 과비로 술 한 병도 안 사준 일이 있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학과장님이 술 담배를 끊더라고요. 아니, 중독 강의를 해놓고는 잠깐 밖에 나가요. 그럼 화장실 갔다 오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냄새가 술술 풍겨와요, 바람에. 그래서 슬그머니 가서 보면 금방 여기에서 중추신경 억제제는 어떻고 흥분제는 어떻고 다 가르쳐 놓고 가서 담배를 다 꼬나물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절대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지요. 내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면서 어떻게 중독학과의 제자들을 길러낸다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제 양심으로는 목사가 아니라고 했다고 해도 저는 제 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차라리 안 튼지, 아니면은 내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철저하게 내가 먼저 금주 금연 단약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길러내든지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지금 아직 혹시라도 술 한 잔씩 하고 담배 한 대씩 하고 정신 약물을 가지고 어떤 이상 심리를 경험하면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십시오.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빨이라고 하지요.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위선이지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폐인화가 돼버리는 이런 물질들, 우리 특히 이쪽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나부터 먼저 금주, 금연, 그리고 단약 하실 수만 있다면은요, 약물학에서 배우셨죠, 여러분? 우리 이미숙 박사님에게 감기약, 그 안에도 진통, 진해 작용을 하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큰 사고 냅니다. 감기약 먹고 하면. 물론 잠이 오기도 하고 뭐 수면 문제도 그러고 있겠지만 그 안에 바로 그런 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뭐 코데인 시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요즘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펜타닐, 이런 것들이 전부 진정작용을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걸 먹고는 저렇게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리는데, 우리가 이런 걸 가리키는 사람이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큰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차라리 열심히 다른 일 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리고 마약하면서 다른 일 하세요. 그냥 중독 전문가라는 말은 아예 붙이지도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 제자들 중에서는 포도주 한 잔도 마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폐인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뭐가 되어집니까? 상태가 중요한 거죠. 상태.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언제나 당연한 거죠. 결핍 상태에 빠집니다. 극도의 결핍자가 됩니다. 뭐든지 다 결핍해요. 물질만 결핍한 게 아니고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똑같은 말이지만요. 우정의 결핍.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완전히 세상에서 숨도 못 쉬고 사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리고요. 하나는 허풍을 떨면서 무슨 큰 힘이 있는 것처럼 막
억지 행동을 하다가 큰 사고들을 내고 이렇게 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핍, 이 결핍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의존성을 갖죠. 항상 누구를 의존해서만 살아요. 그래서 이 중독자 폐인들은요, 50대가 됐는데 누구를 의존하고 살아요? 80대신 어머니를 의존해서 살아요. 이게 어디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런 중독에 대한 걸 정확하게 우리들이 파악하고 어떻게 그들을 이제 전윤화를 통해서 새로 회복시켜 줄 것인가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핍과 의존이고 당연히 아무것도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방황을 하게 되겠죠. 아주 방황합니다. 이 방황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중독자들이 세상에요, 이 중독자들이 우리 아내들을 우리 가족 교육을 시켜야 하는 이유 이겁니다. 중독자들이 이렇게 약에 취해 있든 아니면 술에 취해 있든, 근데 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형사범들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라도 잡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변에 보이지 않아요, 이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뭐 유행처럼 마약 뭐 막 그러니까 마약이 뭐 큰 문제 있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알코올 중독자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이 모든 상황들이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자를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증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뭐처럼 세수를 한다고 좀 가서 세면대에 가서 겨우 붙들고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세수를 하고는, 고양이 세수를 하고는 여보 불러요. 그러면 저쪽에서 아내가 지금 뭔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든 뭐를 해요. 고무장갑을 끼고. 그러면 왜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수건 좀, 그래요. 수건 좀. 근데 수건이 어디 있게 여러분? 이 머리맡에 있습니다. 지금 세면하고 이렇게 손만 대면은 수건을 꺼내서 닦는데, 세면을 하고 난 뒤에 여보 저쪽에 있는 아내를 불러요. 그러면요 또 그 아내가 득달같이 쫓아옵니다. 또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데서 꺼내가지고 탁 또 받쳐요. 이게 우리 한국의 대부분 중독자 아내들의 모습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 아내들은 제가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당신 남편 중독을 계속 유지시키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막 억울해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당하고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교수님은 내 남편 중독이 되게 하는 것을 내가 일조했다고 그러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막 그렇게 이해가 가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그때 이렇게 저는 가르치죠. 여보 그렇게 부르면 대답은 크게 하시오. 왜요? 그러면 수건 좀, 그러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보 내가 지금 당신 주려고 뭘 하고 있는데 지금 장갑을 벗을 수가 없네. 바로 손만 위에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애기 다루듯이. 눈 감고 손 한번 올려보세요. 더듬더듬 해보세요. 그러면 왜 바로 수건 잡혀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절대로 가지 말라고요. 이해가 안 가시죠? 우리나라 남존 여비 사상에 찌들려 있는 우리나라.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하라는 대로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현모양처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배웠던 유교식 가르침들. 그게 우리 중독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우리 가족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는 확고한 내 남편 중독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 사람이 화를 낼 때 그 상대방의 언어를 통해서 화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중독자들은 당연히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때라도
여보, 당신 주려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장갑을 벗을 수가 없네요. 당신 손만 좀 올려보세요. 애기 다루듯이. 목소리도 좀 부드럽게 하면서 인간아 거기 있어. 그랬다가는 이제 그냥 와갖고 머리치 잡히니까 그러지 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족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누가 그 가족 교육이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심리학의 가족 치유의 대가이신 분들 책을 다 읽어보세요. 그런 게 한마디라도 기록되어 있는지요. 우리는 학적인 거 이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학문으로 남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학문은 꼭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학문이어야 그게 바로 바른 학문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학에서 배우면서, 대학원에서 배우면서, 많은 그 지성들에게 배우면서 그냥 그 정보만 받으면 그게 굉장한 학문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문도 그 학문이 현실 속에서 조금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면 그건 쓰레기 학문이다. 딱 그래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배울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가 속고 살고 있지요. 나는 무슨 학을 했어. 나는 어떤 굉장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롱면허 있죠. 장롱면허. 제가 기가 막힌 거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오랜 전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런데 한 8년쯤 지나고 난 뒤에 나 그린 면허로 바꿔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린 면허가 되고 싶어도 안 돼요. 벌금도 낸 일이 있고 조그마한 사고도 낸 일이 있고 그래서요. 그런데 여자분이 그린 면허를 나는 취득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린 면허를 취득해 그랬더니 사고를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어떻게 사고를 한 번도 안 내? 신호등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그랬더니 장롱에다 푹 처박아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연도만 지났다고 그린 면허로 바꿔준다고 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무슨 자격증, 무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롱 면허처럼.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 학과에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AAPC 자격을 취득하실 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국 나닥 자격을 취득하실 분들은 실전에서 자꾸 활용하시고 자꾸 대시하세요.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버나드 쇼 이야기를 항상 제 마음속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버나드 쇼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가 언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되기 전까지는 10,000번이나 무료로 강의를 했습니다. 무료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또는 동네 사람들 뭐 한다면은 부르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자기가 사회도 보고 말이죠.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페이를 합니까? 유명한 사람이라고 불러와야 1시간에 얼마 페이를 주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세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몇 사람 모아놓고 그렇게 하니까 누가 페이를 줍니까? 조롱거리만 받고 웃음거리만 받았는데 그렇게 오랜 동안 무페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냥 내가 이 사명을 갖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무수하게 무료 사회도 보고 무료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해왔답니다. 자기 거 먹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실력이 딱 향상되기 시작하더니 초청하기 시작하더래요. 우리 이 행사에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얼마 주십시오도 않는데 딱 책정해서 딱딱 주더래요. 그거가 그분 한번 불러오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웬만한 데서 못 불러올 겁니다. 웬만한 방송국에서 그분 못 불러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개런티를 줘야 되니까요. 난 그분의 그 고백을 한번 듣고는 제가 그 생각을 모든 실력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자기가 성장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중독, 우리 상담하실 분들이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술꾼이 있으면 옆으로 가세요. 가서 내가 혹시 뭐 도와줄 일 있습니까? 물어보시고, 그러다 따귀도 맞고 그러다가 밀치기도 당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서 딱 한 번만 만나도 그 다음에 또 언제 만날까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게 만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저와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한 번만 딱 만나도 그분들이 감동을 딱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돌아서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중차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꾸 대시하고 그랬더니 경험이 쌓여지고 노하우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중독, 어디든지 중독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형무소든 아니면 어디 병원이든 아니면 아무리 악하다고 하는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툭툭 뛰어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 길을 열어주고 가족을 살려내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강의를 같이 공유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대시하세요. 나는 그런 거 못 해오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자꾸 뭔가 활용을 하셔야 한 번 실패하면 거기서 또 내 노하우가 생기고 재능이 또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은사가 또 주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시간이 10분 쉬라고 저보고 저 뒤에서 막 이래요. 예,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쉬십시오. 예.